지금 부탁 좀 하네. 시아버지가 남긴 짧고 낮은 한마디. 그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고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두 알고 있는 사람처럼요. 그 순간 멀리서 들려오던 행사장의 웃음소리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미세한 긴장감이 흘렀고 곧이어 낯선 관계자 몇 명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누군가를 찾는 듯한 눈빛,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사람들, 당황한 표정들, 그리고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 손님, 죄송하지만 지금 즉시 나가주셔야겠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야? 그리고 구석에 앉아있던 한 여자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아까까지 자신에게 쏟아졌던 말들이 아직 귓가에 생생하게 남아있으니까요. 그 여자는 도대체 왜 떨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평범해 보이던 노인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이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서연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38살이에요. 저는 특별할 것 없는 작은 문구점을 운영하고 틈틈이 온라인으로 소품도 팔면서 남편과 함께 소박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죠. 제가 언제부터인지 사람 많은 자리가 불편해졌습니다. 모임이나 행사 같은 데 가면 괜히 구석에 서 있게 되고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만 들더군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학창 시절의 기억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나 봅니다. 고등학교 때 저는 참 조용한 아이였어요. 그저 책 읽고 친구 한두 명과 이야기하는 게 전부였죠.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졸업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격이 누군가에게는 만만하게 보였나 봅니다. 저를 괴롭히던 무리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한 아이는 유독 저를 싫어했습니다. 이름은 박미정이었죠. 그 애는 반에서 목소리가 제일 큰 아이였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애가 있으면 대놓고 비웃거나 일부러 못 들은 척하거나 그런 식으로 사람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뭘 잘못한 적도 없었어요. 그냥 조용하다는 이유로 그 애의 눈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면 뒤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가방 안에 쓰레기가 들어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점심시간에 급식실에서 음식을 받은 식판을 두고 잠시 화장실 다녀왔더니 제 급식판 위에 연필 가루가 뿌려져 있더군요. 그날 저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선생님께 말씀드릴까도 생각했지만 그러면 더 심해질 것 같아서 그냥 참았어요. 조용히 넘기면 언젠가는 끝나겠지. 그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매일 아침 학교 가는 길이 마치 전쟁터로 향하는 것 같았어요. 졸업하던 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학교를 나왔습니다. 다시는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흐르고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조용하고 다정한 사람이에요. 제 과거에 대해 대충은 알고 있지만 제가 먼저 꺼내기 전까지는 절대 물어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죠. 시댁 식구들도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특히 시아버지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편안한 분이셨습니다. 시골 읍내에서 오래 사신 분인데 늘 소탈하시고 누구에게나 인사를 먼저 건네시는 그런 평범한 어른이셨어요. 저는 그분 덕분에 시댁이라는 곳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문구점 일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남편과의 일상도 안정되면서 그 시절의 기억들이 점점 옅어지는 줄 알았어요. 이제는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과거라는 건 생각보다 더 끈질기더군요. 어느 날 갑자기 잊고 있던 시간이 다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문구점 정리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식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더군요.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이었습니다. 장소와 날짜가 적혀 있었고 아래에는 꼭 참석해 주세요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저는 그 편지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서랍 안에 넣어버렸습니다. 굳이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곳에는 제게 좋은 기억이 없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동창의 생각을 거의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아버지께서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서연아, 요즘 무슨 고민 있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시아버지는 평소에도 눈치가 빠르신 분이셨거든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시아버지는 가만히 저를 보시더니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래 안 봤던 사람들도 가끔은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동창의 이야기를 어떻게 아셨는지 아마 남편이 말씀드렸나 봅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억지로 밀어붙이시지 않았어요. 그저 마음이 괜찮다면 한번 다녀오라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권하셨습니다. 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가기 싫은 마음과 이제는 괜찮을지도 모른다는 마음이 번갈아 들더군요. 결국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졸업하고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 이제는 정말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요. 동창회 당일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습니다. 너무 튀지 않게, 그렇다고 초라해 보이지도 않게 단정한 블라우스에 깔끔한 바지를 입었어요. 시아버지께서 차로 데려다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혼자 가기 불안해 보였는지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하시더군요. 행사장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시끄러운 음악, 술 냄새, 여전히 서로를 비교하며 떠드는 목소리들. 저는 입구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 시절 교실 분위기가 그대로 옮겨온 것 같았거든요. 조용히 구석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아는 얼굴 몇 명이 눈에 띄었지만 먼저 다가가지는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있다가 적당한 시간에 나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 이게 누구야? 고개를 들어보니 그 시절 저를 그토록 힘들게 했던 박미정이 서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 눈빛은 여전하더군요.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 시선. 미정이는 제 앞에 서서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라? 너 아직도 이런 스타일이야? 주변에 있던 몇 명이 우리 쪽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어색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미정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옷차림을 다시 한번 훑어보더니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생활이 좀 힘든가 보네. 옷이 왜 이렇게... 그 순간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빨리 이 자리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미정이는 오히려 제 옆에 앉더니 주변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야, 너네 얘 기억나? 고등학교 때 맨날 혼자 밥 먹던 애. 몇 명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저를 기억하는 사람도 있었고 모르는 얼굴도 있었어요. 미정이는 신이 나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얘가 지금 뭐 하는지 알아? 문구점한데. 그 말투에는 대놓고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문구점?
요즘 그런 거 누가 해? 누군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정이는 계속했어요. 근데 너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야? 설마 백수 아니지?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공무원이야. 아, 공무원? 그래도 뭐, 먹고 살긴 하겠네. 미정이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톱을 보더니 또 한마디 했어요. 야, 너 내일도 안 받아? 요즘 누가 이렇게 다녀? 저는 손을 빼려 했지만 미정이가 놓아주질 않았어요. 아 참, 너 시댁은 어디야? 시골이라며? 그 질문에 주변 사람들이 또 킥킥거렸습니다. 시골에 시집가서 문구점 하면서 사는 거야? 고등학교 때도 조용하더니 인생도 조용하게 사네. 미정이는 자기 말이 재밌다는 듯 웃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창피한 건지 분한 건지 그 감정이 뭔지도 모르겠더군요. 미정이는 마지막으로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어요.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있으니 다행이다. 응? 그 말이 마치 칼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주변은 여전히 시끄러웠고 사람들은 웃고 떠들었지만 저는 그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걸까요? 그 순간 저는 다시 고등학교 교실에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손끝이 차가워지는 그 느낌. 테이블 위에 놓인 제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미정이가 계속 저를 향해 말을 쏟아내고 있을 때 행사장 입구 쪽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어요. 저는 고개를 들 힘도 없었습니다. 그냥 테이블 위 제 손만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주변이 조금씩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미정이의 목소리도 멈췄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드는 순간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아버지였어요. 분명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어느새 행사장 안에 들어와 계셨던 겁니다. 시아버지는 멀찍이 서서 저와 미정이 쪽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표정은 조용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거셨습니다. 아주 짧게 지금 부탁 좀 하네. 그 말만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저는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계셨고 저를 향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잠시 뒤 행사장 문이 열리더니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행사장 관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빠르게 상황을 살피더니 곧장 미정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지금 즉시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미정이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표정이 굳었습니다. 네, 뭐라고요? 제가 왜요? 미정이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관계자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손님들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 계실 수 없습니다. 불쾌감이요? 제가 뭘 어쨌는데요? 저 그냥 옛날 친구랑 얘기한 거밖에 없거든요. 미정이는 억울하다는 듯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까까지 같이 웃던 친구들한테 도움을 바라는 눈빛이었죠.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선을 피하거나 모르는 척 고개를 돌렸어요. 저기요, 나 여기 동창회 참석자라고요. 돈 내고 온 손님이에요. 미정이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때 관계자 중 한 명이 차갑게 말했어요. 참가비는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나가주시죠.
미정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렇게 무시당해 본 적이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니, 대체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여기 책임자 누구야? 책임자 불러. 미정이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관계자들이 일제히 한 방향을 바라봤어요. 시아버지가 서 계신 쪽이었습니다. 미정이도 그 시선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멀찍이 서 계신 시아버지를 봤죠. 뭐야, 저 할아버지가 뭔데? 미정이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때 관계자 한 명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저분이 이 건물 오너십니다. 그리고 김서연 사모님이 저분 며느리시죠. 행 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정말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어요. 미정이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네, 뭐라고요? 이 건물뿐 아니라 이 지역 상당 부분을 소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더 설명이 필요하십니까? 미정이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까까지 그렇게 당당하던 목소리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저분이 서연이 시아버지래. 와, 큰일 났다. 미정이는 떨리는 눈으로 저와 시아버지를 번갈아 봤습니다. 그제야 상황을 이해한 거죠. 자기가 그토록 무시하던 사람이 누구 며느리인지. 저는 그냥. 미정이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관계자가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말씀은 밖에서 하시죠. 미정이는 결국 고개를 푹 숙인 채 관계자들에게 이끌려 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행사장 문이 벌컥 열렸어요. 한 남자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양복을 입은 나이가 미정이와 비슷해 보이는 남자였어요. 여보, 대체 무슨 일이야? 미정이 남편이었습니다. 미정이는 남편을 보자마자 울먹이며 말했어요. 나도 몰라. 갑자기 나가래. 미정이 남편은 황급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러다 관계자들 너머로 서 계신 시아버지를 봤어요. 그 순간 미정이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미정이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여보, 왜 그래? 저 할아버지 알아? 미정이가 물었지만 미정이 남편은 대답도 못하고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시아버지 앞으로 다가가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행사장이 또 한 번 술렁였습니다. 제 와이프가 무슨 큰 실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만 봐주십시오. 예. 미정이 남편은 이마가 땅에 닿을 듯이 고개를 숙였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미정이 남편은 작은 건설 하청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대요. 시아버지 회사랑 거래하는 업체 중 하나였던 거죠. 제가 뭘 어떻게 해서든 사죄하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요, 회장님. 미정이 남편이 계속 빌었습니다. 미정이는 그 모습을 보고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자기 남편이 저 할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고 비는 모습을. 여보 왜 그래? 미정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정이 남편이 고개를 획 돌려 미정이를 노려봤어요. 너 대체 뭔 짓을 한 거야? 그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저분이 누군지 알아? 이 동네에서 저분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저분 심기 거스르면 우리 회사 문 닫아야 해. 미정이 얼굴이 새빨개졌다가 새파래졌어요. 나는 몰랐어. 뭘 몰라. 맨날 그 입으로 사고만 치고 다녀. 미정이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었어요. 평소에 미정이한테 얼마나 쌓인 게 많았는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미정이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까까지 저를 그렇게 비웃던 그 입이 완전히 닫혀버린 거죠. 시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씀 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여셨어요. 일어나게. 미정이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업은 사업이고 오늘 일은 오늘 일이야. 근데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사람 대하는 법 좀 가르쳐. 담담하지만 무게 있는 목소리였어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미정이 남편은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미정이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가자, 빨리. 미정이는 남편에게 끌려가면서도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까까지 그렇게 어깨에 힘주고 다니던 사람이 완전히 쪼그라든 모습이었죠. 문이 닫히고 나서도 한동안 행사장은 조용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미정이가 나간 뒤 관계자 중 한 명이 시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불편하신 점은 없으셨습니까? 회장님, 저는 그 말을 듣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만 끄덕이시고 제 쪽으로 걸어오셨어요. 서연아, 이제 나가자. 그 말씀에 저는 아무것도 묻지 못하고 그냥 시아버지를 따라 행사장을 나왔습니다. 차에 타고 나서야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아버님, 저기서 왜 회장님이라고? 시아버지는 잠시 창밖을 보시더니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예전에 조금 일을 했었다. 나중에 남편에게 들어서야 알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젊은 시절 이 지역에서 여러 사업체를 일으킨 분이셨어요. 건설업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여러 건물과 시설을 소유하고 계신 지역 유지셨던 겁니다. 그날 동창회가 열린 그 건물도 시아버지께서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단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늘 소탈하게 읍내 어르신들과 어울리시고 누구에게나 먼저 인사하시는 그냥 평범한 어른이셨거든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왜 그날 저를 데려다 주시겠다고 하셨는지, 왜 근처에서 기다리고 계셨는지, 혹시라도 제가 힘들어할까봐 처음부터 지켜보고 계셨던 거였어요. 행사장을 나온 뒤 시아버지는 바로 집으로 향하지 않으셨어요. 차를 천천히 몰아 근처 조용한 공원 주차장에 세우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멍한 상태였어요.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머릿속이 정리가 되지 않았거든요. 시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씀 없이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여셨어요. 서연아, 혹시 오늘 같은 일이 예전에도 자주 있었니? 그 한마디에 마치 오래 잠겨있던 서랍이 스르륵 열리는 소리가 가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 한마디만 꺼내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서요. 시아버지는 제 눈을 조용히 바라보며 다시 물으셨어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니, 우리 며느리. 그 부드러운 목소리에 30년 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말들이 마치 지금은 말해도 된다고 허락받은 것처럼 터져나왔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복도 끝에서 들리던 킥킥거림, 가방 안에 들어있던 쓰레기, 급식판 위에 뿌려져 있던 연필 가루, 아무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던 그 시간들, 말하면서 목이 자꾸 메었습니다. 오랫동안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였거든요. 시아버지는 제 말을 끊지 않은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제 손등 위에 따뜻한 손을 살며시 얹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견뎠구나.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얼마나 외로웠겠니? 그 말에 저는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졸업하던 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학교를 나왔던 것. 다시는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것. 그래서 동창회 초대장이 왔을 때
왜 마음이 그렇게 무거웠는지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말들이 겨우 밖으로 나오는 기분이었어요. 말을 꺼낼수록 오래된 먼지가 털려나가듯 가슴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잠시 후 시아버지는 깊은 숨을 한번 내쉬고 천천히 제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사람이 조용하다고, 약하다고, 누가 함부로 해도 된다는 법은 없어. 그런데 넌 그 힘든 시간을 혼자 버텼구나. 시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마치 마음속 깊은 말을 꺼내듯 이어가셨어요.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 힘들면 우리한테 말해라. 너 혼자 울라고 우리 가족 된 거 아니다. 그 말에 저는 숨이 뭉클하게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연아, 난 말이다. 내가 내 며느리라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착하고 바르게 살아와서 더 지켜주고 싶다. 아버님, 누가 널 깎아내리면 그때는 내가 나선다. 가족은 그런 거다. 시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마음 깊숙한 곳까지 따뜻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묵묵히 제 편이 되어주는 가족의 힘이 얼마나 큰지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차 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훔쳤고 시아버지는 묵묵히 기다려주셨죠. 한참 뒤 시아버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배고프지? 그 평범한 한마디가 그날 밤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달라진 건 제 마음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은 이제 제게 큰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릴 만큼 제가 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그날 확실히 깨달았거든요. 며칠 뒤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동창회에서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도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왜 동창회를 피했는지, 그날 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남편은 묵묵히 듣더니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말 안 해서 몰랐어. 미안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할 건 없었어요. 제가 먼저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오래 눌려있던 무언가가 살며시 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지금도 예전과 다름없이 소탈하신 분입니다. 동네 어르신들과 바둑 두고 아침마다 산책을 나가시고 누구에게나 먼저 인사 건네시는 그냥 평범한 시골 어른이시죠. 그날 일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시아버지가 그날 저를 위해 어떤 마음으로 서 계셨는지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조용한 전화 한 통으로 저를 지켜주셨다는 걸요. 제가 넘어지면 손을 잡아주시되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조용히 뒤에서 지켜봐 주시는 분, 그게 제 시아버지입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잊히는 게 아니라 누군가 괜찮다고 조용히 손을 잡아줄 때 그제야 아물기 시작한다는 걸요. 그리고 그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시아버님이라는 사실이 참 감사했습니다. 요즘 저는 문구점에서의 일상이 더욱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손님들과 나누는 짧은 이야기, 가게를 정리하는 저녁 시간, 남편의 다정함, 시아버지의 변함없는 온기, 평범한 하루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사연단짝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과거의 상처가 다시 눈앞에 나타났을 때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피하셨을까요? 아니면 마주하셨을까요? 우리 주변에도 말없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곁에 작은 한마디라도 건네줄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처럼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빠, 6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녀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낡은 사진 앨범 속 젊은 청년만 바라보며 떨리는 입술로 그 한마디를 내뱉었죠.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을 붙잡으려는 사람처럼 미세하게 주름진 손등이 떨리고 있었죠.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과거의 젊은 남편을 찾는 아내. 대체 이 두 사람의 가슴 아픈 사연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깊은 사랑과 헌신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따뜻한 사랑과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가슴 뭉클한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만식이라고 합니다. 올해 82이 됐어요. 평생 농사만 지으며 살았습니다. 손은 거칠고 말주변도 없고 그냥 흙 묻은 손으로 밥 먹고 사는 게 전부였던 사람이죠. 아내 순자를 만난 건 22살 때였습니다. 동네 우물가에서 처음 봤어요.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이었는데 물동이 이고 가는 뒷모습이 참 예뻤습니다. 그때부터 60년을 함께 살았어요. 자식 셋 낳고 손주도 보고 별거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상하다 싶었던 게 한 2년 전쯤이었을 겁니다. 어느 날 순자가 빨간 목도리를 들고 물었어요. 여보, 이거 언제 샀어? 그애 겨울에 직접 사다 준 건데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했죠. 근데 그런 일이 점점 잦아졌어요. 결혼기념일을 헷갈리고 아침에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물어보고 가습을 끄는 것도 자꾸 잊어버렸습니다. 하루는 순자가 약국에 갔다가 1시간이 넘도록 안 돌아왔어요. 걱정이 돼서 나가봤더니 동네 어귀에 멈춰 서 있더군요. 두리번 주변을 살피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순자야, 왜 거기 서 있어? 집이 어디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60년 넘게 살던 동네인데 집을 못 찾겠다니요. 그 순간 가슴 한쪽이 조용히 내려앉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지만 애써 괜찮은 척 넘기던 때였습니다. 그러던 중 손녀 소연이가 방학 때 놀러 왔을 때였습니다. 소연이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를 잘 따랐어요. 순자도 소연이만 보면 얼굴이 환해지곤 했죠. 근데 그날 순자가 소연이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얘가 누구야? 소연이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할머니, 저 소연이요, 소연이. 소연이? 소연이가 누구야? 소연이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 애가 할머니 손을 잡고 몇 번이고 말했어요. 할머니, 저 소연이요, 손녀 소연이. 순자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어색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소연이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왜 그래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그냥 소연이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사실 저도 몰랐거든요. 이게 뭔지, 얼마나 심각한 건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나는 안 아파. 내가 왜 미친 사람처럼 병원에 가. 순자가 목청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생 조용하고 착하기만 했던 사람이 갑자기 저러니 저도 당황스러웠죠. 당신이 나를 이상한 사람 만드는 거지.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자신의 병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얼마나 무섭고 외로울까 싶어서요. 저는 그냥 순자 손만 꼭 잡았습니다. 사실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가보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아들, 딸들에게는 걱정할까봐 말도 안 했죠. 며칠을 달래고 또 달랬습니다. 순자야, 그냥 건강검진이야. 나이 들면 다 하는 거야.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요. 결국 겨우 병원 문턱을 넘었습니다. 병원은 크고 복잡했습니다. 순자는 낯선 곳이 무서운지 제 팔을 꼭 붙잡고 놓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름도 어려운 검사들이었죠. 순자는 검사받는 내내 불안한 눈으로 저를 찾았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병원 복도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순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나 많이 아픈 거야?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확인하는 거야.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순자는 간호사와 함께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보호자분 앉으세요. 의사 선생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어요.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걸. 검사 결과는 중증 치매입니다. 중증 치매. 그 단어가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기억이 더 빠르게 흐려질 수 있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완치는 어렵지만 약물 치료로 진행을 늦출 수는 있습니다. 매일 꼭 약을 드시게 해주세요. 그게 지금으로선 최선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처방전을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꼭 쥐었어요. 이게 순자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진료실을 나왔을 때 순자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여보, 나 괜찮대? 저는 웃었습니다. 웃어야 했으니까요. 응, 괜찮대. 그냥 영양제 먹으면 된대. 순자가 안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저는 순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손을 놓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때 순자가 갑자기 멈춰 서더니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저기 아저씨,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아저씨. 순자가 저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한 겁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집에 가는 거야, 순자야. 아, 그래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제 팔을 꼭 붙잡았습니다. 아이처럼 의지하는 그 손이 더 가늘어 보였어요. 병원 문을 나서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는 진짜 시작이구나. 그날 밤 순자가 먼저 잠든 후 저는 혼자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에 별이 참 많았어요. 60년 전 순자한테 처음 고백하던 날 밤도 이렇게 별이 많았는데 그때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순자야, 내가 우리 추억을 잊어버리면 내가 내 기억 창고가 돼줄게. 아무도 듣지 않는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밤 진심으로 다짐했어요. 순자가 모든 걸 잊어버려도 나만은 끝까지 기억하겠다고. 순자를 간병하는 일은 매일 전쟁 같았습니다. 특히 약 먹이는 시간이 그랬죠. 나는 환자가 아니야. 왜 자꾸 약을 먹이는 거야? 순자는 약을 입에 넣었다가도 몰래 뱉어버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법을 바꿨어요. 약을 곱게 갈아서 꿀에 타거나 순자가 좋아하는 요구르트에 섞어서 줬습니다. 여보, 이거 맛있는 거야, 먹어봐. 순자가 맛있다고 할 때마다 저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작은 속임수가 순자를 하루라도 더 지켜줄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거짓말쟁이가 될 생각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수첩 하나를 샀습니다. 저는 거기에 순자와의 추억을 적기 시작했어요.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순자가 잊어버리면 제가 대신 기억해주면 되니까요.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순자가 좋아하는 것들. 된장찌개는 두부 많이. 커피는 설탕 2스푼. 잠잘 때는 왼쪽으로 눕기. 아침에 일어나면 꼭 기지개 3번. 별것 아닌 것들이었어요. 근데 적다 보니까 눈물이 나더군요. 이런 사소한 것들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었나 싶어서요. 수첩에는 재미있는 일도 적었습니다. 어느 날 순자가 갑자기 부엌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유행했던 트로트였는데 가사를 하나도 안 틀리고 부르는 겁니다. 여보, 그 노래 어떻게 기억해? 무슨 노래? 내가 노래 불렀어? 순자는 자기가 노래 부른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다음 날 똑같이 그 노래를 부르더군요. 저는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순자는 나를 잊어도 트로트는 안 잊는다. 아마 전생의 가수였나 보다.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순자가 새벽에 갑자기 일어나서 밥을 하겠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순자야, 지금 새벽 3시야. 아이고, 만식이 아침밥 해줘야지. 만식이. 순자가 제 이름을 부른 겁니다. 그때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새벽 3시에 밥은 못 해줬지만 그날은 순자 옆에 앉아서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을 잊고 싶지 않아서 저는 수첩에 또 적었어요. 새벽 3시 15분. 순자가 내 이름을 불렀다. 오늘은 좋은 날이다. 수첩의 내용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어떤 날은 힘든 일을 적었어요. 오늘 순자가 나를 도둑으로 오해했다. 지갑을 못 찾겠다고 내가 훔쳤다고 소리쳤다. 마음이 아팠지만 괜찮다. 순자는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순자가 방을 돌며 제 옷을 보더니 아저씨 옷이 왜 우리 집에 있어요? 라고 묻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 말이 마음 한가운데 깊숙이 내려앉았어요. 또 어떤 날은 기쁜 일을 적었습니다. 오늘 순자가 웃었다. 창밖에 참새가 날아가는 걸 보고 예쁘다고 웃었다. 그 웃음이 60년 전이랑 똑같았다. 아들 진수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 수첩에 뭘 그렇게 적으세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엄마 기억 창고야. 엄마가 잊어버린 것들 내가 대신 보관하는 거지. 진수가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이 수첩이 없으면 나도 길을 잃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즈음 저는 한 가지를 더 시작했어요. 휴대폰으로 순자 목소리를 녹음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들 진수가 왔을 때 녹음 버튼 누르는 것만 겨우 배웠죠. 순자가 노래 부를 때, 웃을 때, 가끔 제 이름을 부를 때 저는 몰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언젠가 이 목소리마저 들을 수 없게 될까봐. 그게 무서웠거든요.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는 스마트폰에 녹음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적어놨습니다. 그날 밤 녹음된 순자의 목소리를 들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언젠간 이 목소리조차 사라질까? 그게 괜히 마음 한구석을 서늘하게 만들었죠.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좋았습니다. 저는 순자 손을 잡고 마당에 나가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따뜻했고 참새들이 지붕 위에서 놀고 있었죠. 순자야,
오늘 날씨 좋다. 순자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이상했어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보듯이 경계하는 눈이었습니다. 저기, 순자가 제 손을 뿌리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누구세요? 왜 제 손을 잡아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자야, 나야, 만식이. 만식이요? 만식이가 누군데요? 순자가 무서운 표정으로 저를 밀어냈습니다. 누구세요? 왜 저를 자꾸 따라다니세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6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저를 완전히 모르는 사람 취급하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순자는 저를 점점 더 경계했습니다. 밥을 차려주면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하고 의심했고, 약을 주면 내가 알아서 먹을게요. 하고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방에 들어가자 순자가 비명을 지르며 이불을 끌어안았어요. 도둑이야. 누가 좀 와봐요. 저는 그냥 문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순자가 진정될 때까지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의 방식이었어요. 아들 진수가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미정이도 함께였죠. 아버지, 저희 할 말이 있어요. 진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이미 무슨 말인지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제 요양병원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요양병원? 네, 아버지 혼자서 어머니 돌보시기엔 너무 힘드시잖아요. 아버지도 연세가 있으신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아버님, 저희도 많이 고민했어요. 좋은 요양병원 알아봤는데 거기 시설이 정말 좋대요.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직은 안 돼. 아버지, 내가 할 수 있어, 아직은. 진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마음에 오래 남았어요. 동네 약국에 갔을 때였습니다. 약국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 요즘 많이 힘드시죠? 아, 네 뭐, 괜찮습니다. 어제 순자 씨가 혼자 여기까지 오셨더라고요. 저를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30년 넘게 단골이셨는데 제 이름도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남이 말해주니 더 아픈 법이더군요. 집에 돌아오니 순자가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언가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옆에 앉았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저기 아저씨, 여기 왜 앉아요? 그냥 같이 앉아 있으려고. 순자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같이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죠. 그때 순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아저씨, 응? 우리 집에 남자가 살았는데 그 사람 어디 갔는지 몰라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냥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람이 보고 싶은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서 같이 해지는 걸 바라봤어요. 눈물이 흐르는 걸 순자가 볼까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순자가 잠든 후 저는 수첩을 꺼내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 순자가 나를 따뜻한 사람이라고 했다. 이름은 몰라도 마음은 기억하는 걸까? 그렇게 믿고 싶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사진 앨범을 꺼내서 순자에게 보여줬어요. 순자야, 이거 봐. 이건 우리 결혼식 날이야. 이건 진수 태어났을 때고, 이건 소연이 돌잔치. 순자는 대부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멍하니 사진만 바라볼 뿐이었죠. 그래도 저는 매일 똑같이 했어요. 언젠가는 순자가 기억해 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으니까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사진 앨범을 펼쳤어요. 순자가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어느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어요. 젊은 시절 제 사진이었죠. 순자가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손끝으로 사진을 천천히 쓸었어요. 그러더니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했어, 순자야? 순자가 사진을 바라보며 다시 말했습니다. 오빠, 이 사람, 오빠야. 60년 전 순자가 저를 처음 부르던 그 호칭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 연애하던 시절, 순자는 저를 오빠라고 불렀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을 생각도 못했어요. 순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저를 알아보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달랐어요. 경계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순자가 제 손등 위에 자기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토닥토닥 두드렸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토닥토닥.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마음은 남아있다는 걸. 그날 밤 저는 녹음해뒀던 순자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이고, 만식이 아침밥 해줘야지. 순자가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였어요. 새벽 3시에 녹음했던 그 파일이었죠. 저는 그 목소리를 듣고 또 들었습니다. 순자가 옆에서 잠든 사이 저 혼자 이어폰을 끼고 몇 번이고 들었어요. 이 목소리가 있으니까 저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순자는 제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저를 아저씨라고 부르거나 아예 말을 안 할 때도 많아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날 제 손등을 토닥여준 그 손길이 우리가 60년간 지켜온 사랑의 마지막 기억이라는 걸. 그래서 저는 오늘도 수첩을 펼칩니다. 순자가 잊어버린 것들을 대신 기억해 주려고요. 저는 순자의 기억 창고니까요. 요즘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란 게 뭘까? 기억하는 걸까? 아니면 기억되는 걸까? 저는 이제 압니다. 사랑은 기억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순자가 제 이름을 잊어도, 제 얼굴을 몰라봐도 그 손끝에 남은 온기만은 진짜라는 걸. 안녕하세요. 사연단짝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말없이 당신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혹시 그 사람에게 오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기억은 사라져도 마음은 남으니까요. 혹시 이 이야기의 여운이 조금이라도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재생 목록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이 닿는 순서대로 천천히 들어보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인사드릴게요.